미국에서는 한국의 그 월세 소득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아요. 35만 불짜리 집을 기준으로 월세 수입은 대략 2,500불 정도. 17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월세 수입이 을 갖고 가셨어요. 이게 한 6억 정도 되는 집이라는 건데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도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세요. 1억도 안 되는 돈만 있어도 쉽게 투자는 가능하다는 거죠. 환율이 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환율에 대한 해지 전략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영상 클릭하신 분들 중에서는 갑자기 웬 미국 부동산이냐, 아니 한국 부동산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또 환율도 높잖아요. 좀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 얘기 들으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는 날이 잘 없습니다. 머니올라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는데 김효지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님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효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김효지 대표님은 미국에서 한 1,400채 정도? 예, 올해는 업데이트돼서 1,500채. 지금까지 1,500채 미국에서 이제 중개를 담당하셨고 상당한 자산가시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동양인 여성으로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좀 인정받는 부동산 사업가가 되기까지 고생이 또 많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지만 사실 어떤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일을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부동산은 나의 친구이며 애인이며 나의 일이며 특히 미국 부동산과 함께 저의 모든 그 일대기가 같이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할 정도로 부동산과 저는 항상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부동산 네, 이런 모토로 일을 하셨군요. 네, 저희가 이제 할 얘기가 많아서 바로 네. 좀 본론으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이 미국 부동산 네, 돈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정말 뭐 어느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한국에서 늘 얘기하는 그 자본이익에 의한 가치 상승폭, 우리가 시세 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집을 10억에 사서 15억이 돼서 파는 거, 네. 그래서 5억 남기는 거, 이게 자본이득. 예, 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금 흐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주로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일반적인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미국 부동산의 특징은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함께 좋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월세 수익이 되겠네요. 예,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월세 수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미국 부동산은 자산 가치 상승, 그러니까 집값의 상승과 네, 또 안정적인 월세 수익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네.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그 현금 흐름적인 면에서도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네. 더 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일단 전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임대 소득에 있어서는 한국의 그 월세 소득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평가가 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저렴한 저평가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평가가 된 지역은 주택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데 비해서 반면에 월세로 들어오는 임대소득이 좀 더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35만 불짜리 집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요. 네, 달러 기준이죠. 보통
현재 시점에서 들어오는 월세 수입은 대략 2,500불 정도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5만 불 정도면 우리 돈으로 한 5억 원 정도 되는 네. 거죠. 현재 하늘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거예요. 5억 원 정도의 이제 부동산인데 월세 수익으로 2,500불, 2,500불이면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한국하고 비교했었을 때 한국은 대부분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실제 케이스인데요. 그때 당시에 2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7억이죠. 예. 17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월세 수입으로 받으시는 돈이 17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랬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아시는 분께서 미국에 있는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를 권하셨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17억의 아파트의 그 금액 그대로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에서 투자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주택을 4개를 구입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환율로 따져서 월세 수입이 그 얼마를 갖고 가셨냐면은 거의 1,000만 원을 갖고 가셨어요. 예, 근데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이제 월세 수입도 보통 연간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그리고 임대 소득이 또 올랐고 그리고 환율도 올랐기 때문에 현재 수입으로는 더 많은 수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17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월세 170만 원 받고 이렇게 수익을 얻고 계셨는데 이 17억짜리를 팔아서 미국에서 집을 4채를 구매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이 4채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이 아까 얼마 정도라고 하셨죠? 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정도의 꾸준한 월세 수입을 받고 계신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17억짜리 아파트가 뭐 30억, 40억이 되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일단은 그 월세 수입만으로 따졌을 때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대표님께서 실제 케이스도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좀 영상을 보면서 네.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한국인 분들께서 투자하는 미국 부동산이 어떤 집들인지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여기가 어딘가요? 네, 여기는 브라셀톤이라는 곳인데요. 무슨 주예요? 조지아주예요. 조지아주. 네. 방금 가격 나왔습니다만 가격이 42만 달러, 네. 한 43만 달러 정도 되는 집이죠. 우리 돈으로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네. 방이 5개, 욕실이 2.5개. 수영장도 안에 있습니까? 아, 단지 안에 네, 수영장. 단지 안에는 다 수영장이 있고요. 놀이터도 있고요. 네.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약간 전원주택 같다는 느낌? 네, 맞아요. 저런 뭐 냉장고 저런 것도 다 기본 옵션입니까? 예, 보통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이 미국 집의 특징이죠. 이 주차장. 네, 그러니까 차고죠, 차고. 네. 역시 그 차고가 이제 차가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차고죠. 그러니까 이런 집이다. 예, 그 뒷마당이 이렇게 넓어요. 근데 또 날씨도 좋잖아요, 조지아주는. 이런 데서 뭐 약간 바베큐 파티하고 이러면 네, 그렇죠. 되게 조용하죠. 네. 네. 이게 그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 집입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이것이 2,500 스퀘어피트 정도니까요. 네. 평수로 따지면은 대강 그 85평에서 한 100평 그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집들이 모여 있는 동네인 거죠? 예, 단독주택인데요. 이렇게 띄워져 있는 걸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 그래요. 근데 저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은 타운하우스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게 예쁘다. 이게 한 6억 정도 되는 집이라는 건데, 제가 가서 살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걸 사서 우리가 직접 살지는 못하고 물론 살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걸 임대 수익을 낸다는 거잖아요. 월 임대료가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2,500에서 2,600불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우리 돈으로 300만 원 후반에서 또 환율도 높아졌으니까 또 그것 감안하면은 월세 수익이 더 늘어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집을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좀
럭셔리한 네, 럭셔리. 예. 여기는 골프 코스가 있는 주택 단지인데요. 여기도 조지아주입니까? 예, 여기도 조지아주예요. 야, 집들이 성 같죠.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것 같아요. 178만 달러,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25억 뭐 환율 감안하면 뭐 네. 20억 중후반대 가겠네요. 네. 저기는 이제 프라이빗 수영장이 네. 집 뒷뜰에 되어 있고요. 261평이에요. 네. 그리고 방이 7개고요. 욕실이 7개 반이 있고요. 네. 카그라지, 차고가 3개, 그리고 벽난로가 5개가 있는 집이에요. 벽난로가 네. 여기 보면 수영장이 따로 돼 있죠. 아니 이런 집은 좀 임대를 준 다음에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잠깐 네.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네. 잠깐 가서 지내도 되냐 네. 이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요 단지는 임대를 또 못 놓게 하는 이건 경우라서 임대는 못 놔요, 네, 이거는? 요거는 이제 보통 거주 목적으로 이제 많이들 사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한국인 분들이 이걸 투자한다면 직접 사서 거주용으로 쓴다는 건가요? 보통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거주용으로 사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거라도요. 네. 렌트를 놓을 수 있는 또 단지가 또 따로 있어요. 아. 거기서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똑같은 178만 불짜리면은 예. 아까 42만 불짜리, 네, 42만 불짜리를 4개 정도 하는 게 네. 월세 수입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긴 네, 하죠. 네. 만약에 이제 월세 수익만 따졌을 때는 이 집 살 돈으로 네. 작은 집 여러 채를 사서 월세를 놓는 게 낫다라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럭셔리한 집은 여기까지 보도록 네. 하죠. 너무 이제 꿈만 같은 집이라 약간의 좀 박탈감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근데 좀 미국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이런 편견, 선입견도 있습니다. 이거 강남 부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 네. 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미국 부동산 하면은 상당히 문턱이 높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한국보다도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세요. 아까 저 화면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40만 불짜리 집이 있어도 외국인 융자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인이 아니어도 영주권이 아니어도 외국인 신분이라도 외국인 대출을 통해서 융자를 75%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금이 최소 25% 정도만 있어도 쉽게 미국 부동산을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정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억도 안 되는 돈만 있어도 쉽게 투자는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 부동산 투자, 한국인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뭐 비자가 없어도 네. 가능하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구체적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2부에서도 조금 네. 더 이제 자세하게 나눌 건데 네.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그렇다면 꼭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의 한 평균적인 투자금이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개개마다 너무 다른데요. 그쵸? 네.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에 투자를 하실 때, 한 채만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보통 한 서너 채 한꺼번에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에는 한 채를 시작했다가 수입성을 보고 좋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가장 소액으로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 실질 케이스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향후 몇 개월 정도는 주택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25만 불짜리 집이 현재는 43만 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25만 불짜리 집을 샀었을 그 케이스에 한국에 계신 분이 투자 자금이 그때 30% 본인 네. 자금으로 구입이 가능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7,5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1억이 채 안 되는 돈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40만 불짜리 집일 경우에
25% 이제 본인 자금으로 사는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환율 이제 적응하고 그러면은 1억이 좀 넘는 돈이긴 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장 저렴한 가격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격선이 30만 불 중반대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들어가는 그 자금은 저희가 그 대략 계산을 해봐도 1억이 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충분히 미국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도권 부동산 갭 네. 투자할 때도 네. 많은 분들이 뭐 2, 3억이라든지 뭐 1, 2억 가지고도 지방 아파트라든지 갭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돈으로 똑같이 미국 부동산을 투자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염려하는 것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고환율이잖아요. 네. 달러가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미국 부동산을 사게 되면 사실 평소보다는 조금 비싸게 사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고환율에 지금 미국 부동산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그 미국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는 차라리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부동산을 팔아서 가져오는 경우가 좀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역으로 달러가 강세일 때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환율이 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환율에 대한 해지 전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외국인 대출 자체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환율이 높을 경우에는 주로 40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한국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대출 없이 40만 불짜리 집을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1억 정도만 내가 자본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외국인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 상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달러가 비싸니까 오히려 원화 비중을 줄이고 네. 미국 달러는 어차피 그건 미국 은행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네. 상관없으니까 네.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해칭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2022년 하반기 때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가 많이 상승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부분만 투자금으로 놓고 미국에서 외국인 대출을 활용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이 낮아지면 예. 보유하고 있는 하나를 그죠 원화를 그때 다시 보내버리면은 그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월세 수입을 한국으로 가져온다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임대 수입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좀 더 오랫동안 머물 생각으로 집을 구입하신다 그러면은 환율의 어떤 그 변동성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할 목적이라면 실질적으로 현재 환율이 높을 때 한국에 있는 원화를 환전해서 달러로 해서 미국부터 구입한다고 치면은 구입 비용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활비 자체가 좀 더 전략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환율이 높을 때나 환율이 낮을 때나 상관없이 거기에 대응하는 충분한 그 해지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현지 그 투자자들께서 그러한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투자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하는 거지만은 만약에 미국 부동산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또 월세 수익이 꾸준히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의 달러 강세 고환율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비싼 달러로 계속 월세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어떤 그 환율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인들이 네. 요즘 많이 하는 미국 부동산 투자는 어느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미국 네. 부동산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주거용 부동산도 있고, 뭐 상업용 부동산도 네. 있고, 종류가 많으니까.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를 하세요.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분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주용 부동산이 으뜸이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는 그 셀프 스토리지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많이 외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쓰고 있던 그러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그런 임시 창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산업용 부동산으로서는 이제 물류 창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코로나 이후로 미국에는 인구의 대변화가 시작됐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인구가 도심에서 도심 외곽으로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고물가 지역, 고밀집 지역인 일선 도시에서 저물가 지역인 이선 도시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그런 여파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실질적으로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아무래도 오프라인 그 매장 자체가 폐지하는 이제 그러한 소매점들도 많이 늘었잖아요. 폐쇄된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는 도심 중심보다는 도심 외곽 지역으로 많이 들어서게 됐어요. 네. 예,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쇼핑센터도 도심보다는 도심 외곽의 쇼핑센터 가격이 월등하게 올랐고요. 일종의 아울렛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조금은 다른 느낌인데 이제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반면에 도심에 있는 어떤 폐쇄형의 어떤 백화점 그런 쪽은 많은 공실이 있게 되는 이제 그러한 편차가 심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오피스, 요즘 오피스 공실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재택근무, 원격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코로나 이후에 원활하게 그리고 그것이 뉴노멀로 고착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실이 많이 늘어나게 했는데 등급에 따라서 또 많이 틀려요. A 등급이나 A 플러스 등급은 거의 공실이 없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나 등급이 B, C, D 등급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유형의 변화, 그리고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그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대부분이 거주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에는 물류창고 투자도 좀 많이 늘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반면 오피스 투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거는 일단 뭐 주거용 부동산으로 이해는 되고 상업용 부동산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요즘 신문 보면 진짜 그런 기사가 많아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뭐 공실이 되게 많고 맨하탄에 뭐 어디도 공실이 다 있는데 대표님 말씀은 그래도 A 플러스 등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업용 오피스 건물들은 등급으로 따지면 거의 다 B, C, D 등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상업용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고 하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실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투자 수익성을 말할 때 그 자본 환원율이라 그래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본 환원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자본력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한 건물을 사들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리스크를 얼마만큼 안고 가느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수익은 어느 정도 높을 수가 있지만은 반면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더 많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 미국을 비롯해서 요즘에 그 움직임이 뭐냐면은 편차가 많이 심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류 창고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물류 창고가 상당히 부족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물류 창고가 짓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러한 물류 창고의 어떤 공급량도 어느 정도 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거주용 부동산은 지금 미국은 심각한 주택난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집이 없어서 집을 살 수 없는 나라. 예. 주택난 네. 미국이 네. 그러니까 주택난의 이유가 뭐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네. 공급이 부족해서입니까? 지금 주택난이 그렇죠. 일어난 이유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어찌됐든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 주택을 필요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주택들이 충분히 공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2010년도부터 미국은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이어져 온 데다가 코로나 이후로 공급망 문제의 어떠한 악영향이 지속적으로 오면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아직도 높은 편이고요. 기존 주택일 경우에도 사실은 그 우리가 다중 오포를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다중 오퍼? 네. 그러니까 집이 하나가 있으면은 네. 거기에 집을 사기 위해서 오퍼를 넣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오퍼를 넣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원하는 가격보다도 더 가격을 높게 해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고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 집주인들이 집을 안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이 계속 고금리가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대부분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받는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집 살 때 낮은 금리로 집을 사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거 집 팔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높아져 버린 금리로 주담대 고정금리를 받아야 되니까 네. 이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기 집에 살면서 집을 안 내놓으니까 맞아요.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락인 효과에 걸려 있다. 네. 고정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사람들이 집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규 주택에서 주택이 많이 지어져서 시장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역시 신규 주택도 많이 지어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되고 있다. 네. 일단은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건설사들도 어쨌든 돈 빌려서 그렇죠. 지어야 되는데 고금리로 짓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공급이 안 되고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비싸졌고요. 결론적으로는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서도 당장 살 수 있는 물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등록을 해놔야 되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보유한 그러한 수치를 우리가 계산해 봤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미국인들의 69%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대강 59%로 낮아졌습니다. 예, 그만큼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적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주택 구입 비용이 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의 수가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미국에서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그 미국 부동산의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현재 미국 부동산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유망한 투자처 한두 개만 꼽아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가장 먼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미국 부동산을 이해하려면요. 가장 먼저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인구가 어디에서 빠지고 있고 어디로 인구가 모이는가. 이제 그거 자체는 그 시장의 수요로 더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거든요.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구의 유입이 국내 이주로 의한 유입인 건지 국제 이주로 의한 유입인 건지 또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그러한 이주에 의해서 증가되는 인구보다도 더 높은 것인지 이런 걸 다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가장 높은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더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젊다. 인구가 젊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다.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온다.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인구가 들어온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석 같은 시장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기업과 인구를 같이 끌어들이는 시장.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국내 순 이주가 많은 지역.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 전체에서 50개 주에서 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살기 좋기 때문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면은 위주출되는 인구보다 국내 순 이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제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 그런 지역도 사실 인구는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깊게 분석을 해보면 국제 순 이주인 경우에는 조금 더 리스크는 있다. 어느 순간에 외국인 투자자 자본이 어느 한 해에는 못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고 거래 양과 거래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많은 지역, 국내 순 이주가 많은 지역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달라스 휴스톤이 있는 텍사스주, 아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 예, 그리고 피닉스가 있는 아리조나주, 예,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워싱턴 DC, 예, 이런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은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높고 그리고 국내 순 이주가 높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달라스 휴스톤인 텍사스, 아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예요. 그리고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인구 증가보다는요, 국내 순 이주와 국제 순 이주에 의한 인구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애미가 있는 플로리다주는 거의 다가 국제 순 이주에 의한 인구 유입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다. 그러면은 벌써 답은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예. 네. 답은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 달라스나 휴스턴 그리고 조지아의 애틀랜타 아틀란타. 이제 이런 네. 정도로 좁혀볼 수가 있겠네요. 좁혀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교집합들을 찾아보면 네네. 그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구의 자연적 증가 그리고 국내 순 이주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여기로 온다 이주를 해온다. 네. 국제 순 이주는 이런 거겠죠. 아마 뭐 멕시코 사람이라든지 다른 이제 나라에서 투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민해오고 이런 것들인 건데 이 달라스, 휴스턴, 애틀랜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도 지금 그 공장들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자리도 뭐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미국 그러니까 한 남부 지역들이죠. 여기가 다 대부분. 그렇죠. 지금 뜨고 있는 지역이 선벨트 지역이라고 미국에서 중간보다 남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산업 벨트로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곳들이네요. 여기가. 인구가 다 밑으로 오르면서 내려오면서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부동산의 시장을 분석할 때는 인구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서부 개척 시대에는 네. 미국의 인구가 서쪽으로 몰렸었잖아요. 네. 자, 지금은 인구의 대변화가 일어났다. 네. 이제는 선벨트 지역에서 남쪽으로 몰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아까 제가 자석 같은 시장이라고 네.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젊은 층들이 많다. 노동력이 많다. 그리고 좀 더 저평가된 지역이다. 그리고 땅값이 싸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또 그 지역에 벌써 진출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기업 그리고
다른 세 개의 기업들이 다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미국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순서가 이게 틀린 말인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도 일자리가 들어온 지역들이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엄청 높아졌잖아요. 네. 뭐 판교도 그렇고 네. 또 지금 동탄도 들썩들썩하는 네. 지역들 보면은 그런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남부 그렇죠. 지역에 지금 새로운 기업들을 막 이렇게 짓고 하면서 또 요즘 또 미국 대선도 가까워지니까 그쪽이 조금 그 유권자들도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투자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배경에서 미국 부동산의 또 트렌드를 좀 또 살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지아 애틀란타 조금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네. 마침 또 대표님께서 거기서 또 네. 주로 활동을 하시니까 네. 요즘 거기로 한국 기업들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SK, 뭐 현대차 많이 지금 기업들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한국 기업들도 많이 가니까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도 지금 애틀랜타 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많이 높아졌어요. 네. 실제로 좀 문의도 많이 와요? 네, 제가 그 3년 전, 3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2년 전, 1년 전, 현재, 더 많은 분들이 아틀란타를 알게 됐고요. 사실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지역 하면은 캘리포니아, 그렇죠. 뭐 뉴욕. 캘리포니아, 뭐 워싱턴, 뉴욕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런 쪽을 네. 떠오르시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많이 느낀 거는 특히 아틀란타가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한다. 이렇게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 그 한인타운이 네. LA에 거의 뭐 버금갈 정도 한인타운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도 또 약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또 한인들이 또 많이 살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뭐 한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은요, 이런 한인들의 인구도 바뀌었어요. 사실 그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데가 당연히 1위가 그 로스앤젤레스고요. 그리고 2위가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 네. 3위가 뉴욕이고요. 그리고 4위가 이제 아틀란타가 됐어요. 한인 수를 따지면 뉴욕이 24만 명이고요. 그리고 조지아주가 2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는 3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인들도 이제는 미국 하면은 캘리포니아, 뉴욕 중심이 아닌 달라스 그리고 휴스턴, 아틀란타를 같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회가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장벽이 이제는 너무 높고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의 특징 자체는 현금흐름에 중점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크기가 굉장히 넓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